자, 2018년 서울시 보건연구사 역학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있었던 시험이고 역학 이제 보건학 강의는 이미 진행이 됐고 역학 강의인데 역학도 그렇고 보건학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문제가 공개가 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해졌어요. 평이해져서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문제 난이도가 되게 쉬운 난이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워낙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내용에서는 거의 다 맞아줘야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다라기보다는 이제 평이한 수준의 문제 난이도였고, 근데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학습을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들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합격선 자체가 너무 높아요. 이번에도 97점 정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선에서 합격선이 있었는데 이 정도 문제면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지 합격한다 라고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문제를 틀렸다라는 거는 실수예요. 왜냐면 제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 수업 중에 안 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배운 거, 교재에 있는 거는 완벽하게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학 강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 사실 보건연구사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문이 길어요. 1시간 동안 3과목을 푸는데 지문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쉬운 내용인데도 면밀하게 지문을 검토해서 풀어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 싸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기출문제들 특히 공개된 기출문제들은 지문이 완벽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서울시 문제에 비해서 지방 쪽은 문제 지문이 이렇게 길 때도 있지만 좀 덜 길기도 하고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지문은 긴데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A형 간염의 병인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긴 다 그냥 함정이죠. 여러분들 시간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쭉 보면은 김모 씨가 황달 증상을 보여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피로감, 식욕부진, 발열 있었고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왔을 때 황달이 있었다. 평소에 당뇨병으로 혈당 강화제 복용하고 있었고 그 다른 병력은 없었고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통해서 A형 간염으로 진단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죠. 이것만 읽어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생태학적 모형에서 역학적 삼각형에 따르면 생태학적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 따르면은 이 셋 중에서 A형 간염이라는 감염병의 원인은 뭐예요? 병인이죠. 이 사람은 지금 A형 간염에 걸렸다라는 거, 환경에 대한 거 없이 어차피 병원체 요인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령이나 황달이나 당뇨병이 간염의 원인이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숙주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병인이라고 묻고 있잖아요. 병인이 뭐냐? 그러면은 병원체 요인, 바이러스를 묻고 있는 거죠. 정답은 A형 간염 바이러스고요. 근데 이 문제 풀면서 제가 봐도 좀 어이없게 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이라도 오래 걸려라. 그래서 실수해라 라는 거죠. 만성질환의 역학적 특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만성질환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에서 자, 우선 기본적으로 고혈압 유병률 남자랑 여자랑 기본으로 비교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혈압이 높은데 언제부터? 폐경 이후 60세 이후부터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해야 맞겠고요. 자,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1차 예방은 발생률, 유병률 다 감소시킨다. 어때요? 1차 예방이니까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유병률, 발생률 다 줄어들겠죠. 그럼 2차 예방은 어때요? 뭐를 증가시켜요? 유병률을, 발생률은? 영향을 못 주겠죠. 이미 걸린 다음에 관리하는 거니까 왜 유병률을 증가시켜요? 관리를 잘 하니까 사망률은 낮추지만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률은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발생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2차 예방이. 최근 20년간, 그래서 이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뇌혈관 질환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 만성질환 사망 원인 통계에서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엄격한 혈당을 조절을 해서 합병증을 최소화시키는 건 2차 예방이다. 어때요?
합병증을 줄인다. 합병증을 아예 예방도 아니고 최소화시킨다. 3차 예방으로 보는 게 더 맞고, 예방의학에서는 현성질병기, 회복기를 다 3차 예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차 예방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병원체와 숙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 자, 감염력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해서 숙주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인데, 인구 집단 내의 감수성자 중에서 현성 감염자가 아니라 감염력은 현성과 불현성을 다 합친 감염된 사람을 보는 게 감염력이었죠. 그래서 현성 감염자와 불현성 감염자 모두 합쳐야 돼서 감수성자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봐야 되겠고, 2차 발병률은 병원력을 파악할 수 있다. 병원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현성 감염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인지 보는 게 병원력인데, 2차 발병률은 뭐 보는 거예요? 2차 발병률은 어느 인구 집단에 발단 환자가 있을 때 그 집단에 있는 발단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감수성자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2차적으로 옮아서 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걔는 병원력이 아니라 감염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이냐, 얼마나 전파를 시켰느냐, 그걸 보는 거고, 병원력은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현성 감염자의 비율이다. 어때요?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 현성 감염자의 비율. 동력은 인구 집단 내 감수성자 중에서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를 초래한 정도를 말한다. 어때요? 어디가 틀렸어요? 감수성자 중에서가 아니라 누구? 감염자 중에서. 감염자도 아니죠. 현성 감염자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현성 감염자 환자 중에서 증상에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 또는 사망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를 보는 게 동력이죠. 그래서 현성 감염자 중에서로 봐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역학적인 변수들 중에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헷갈려했고, 이거는 정말 공무원 시험에 좀 맹점이기도 한 건데, 이게 교재마다 약간씩의 방향성이 틀리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발생률을 고르신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랬어? 누군가는 그랬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정확한 거 찾아라. 애매하면 제일 정확한 거 찾으라고 강조를 드렸죠. 자, 우선은 B 분율, 프로포션, 그 다음에 레이트, 비율로 영문 명시되어 있으니까 영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분율이라고 하니까 프로포션을 묻고 있는 건데, 우선 성비는 뭐예요? 명확하게 레이시오. 발생률은 우리 발생률을 평균 발생률과 누적 발생률을 구분해서 봤었죠. 평균 발생률은 레이트고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 약간 뭔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조사망률은 레이트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 유병률을 두 개로 나눠놨죠. 시점과 기간으로. 시점은 뭐예요? 시점은 프로포션으로. 그 다음에 기간은 레이트로. 누가 제일 정확해요? 4번이 제일 정확하죠.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게 뭐에서의 차이냐면, 우리 역학에서 이제 예방의학 교재는, 예방의학 교재 제가 교재에 넣어놓은 내용이 예방의학을 가장 베이스로 드는데, 예방의학에서는요, 발생률은 그냥 발생률을 통으로 레이트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시점 유병률은 프로포션, 그다음에 기간 유병률은 레이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KML이 이제 그 의사들 예방의학 시험 문제 이렇게 주로 하는 그 교재들 중에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한 곳에서 특히 발생률 중에서 평균 발생률이 레이트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프로포션은 여러 기간에 걸친 것을 넣고 있기 때문에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이라고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의학 교재는 요거 그냥 단순히 묶어서 레이트라고 하고 있고, KML
학생들이 다른 교재에서는 이 발생률을 또 명확하게 그 발생률 중에서도 특히 평균 발생률이 레이트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건데 누적 발생률을 따로 띄어서 프로포션이라고 또 해놓은 교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여기 내용들이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항상 강조하지만 굳이 여기서 시점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잖아요. 그거는 얘가 답이야라는 걸 그 출제자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출제된 문제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어려서 틀린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애매한 게 있을 때 좀 위험 부담이 이제 위험하게 틀릴 위험이 생기는 건데 항상 애매할 때는 뭐를 가장 확실한 걸 찾아라라는 거. 자, 우리나라 시군구 기초단체별로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 건강 행태, 보건의료 이용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대요. 시군구별로 따로. 시군구에서 각자 자기네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대요. 그럼 뭐겠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 이거 법에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미 문제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별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고 요거는 제가 우리 공중보건할 때 지역보건법 정리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걸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법에 대한 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러면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은 얘네 두 개 중에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한 사람들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나에게 익숙하니까 이걸로 답을 선택을 했겠죠.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대상으로 국가 통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안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항상 아는 거에서 정확한 걸 찾으라는 거지 아는 걸 무조건 답으로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쵸? 이건 뭐냐면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기초 시군구별로 시행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는 것 중에서 문제를 풀 때 답만 보고 내가 아는 단어를 찾아가지 말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6번에 임상시험 설계에서 교차 설계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었죠? 교차 설계는 내가 실험군도 되고 대조군도 되는 걸 교차 설계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역학에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교차 설계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면제의 효과를 보고 싶어요. 임상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 저 사람마다 수면 상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래 이제 A라는 수면제를 복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A라는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의 수면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B라는 수면제를 다시 먹이고 수면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더 수면을 푹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차 설계예요. 내가 실험군도 되고 내가 대조군도 되는 걸 교차 설계라고 했었죠. 자, 평행 설계는 실험군 따로 실험군에는 A를, 대조군에는 B를 해서 따로따로 비교를 하는 거야. 평행, 따로따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시험,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 것. 그러면 평행 설계에 비해서 연구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할까요? 그쵸? 굳이 대조군을 따로 모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실험군도 되고 내가 대조군도 되니까 대상자 숫자는 적어지겠고 연구기간 동안 환자 상태가 비가역적으로 악화되는 질병은 적용할 수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돼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A라는 약을 먹을 때는 환자가 이 정도 상태였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B라는 약을 먹을 때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걸 비교할 때 객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한번 진행되면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비가역적이라고 해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이 사람을 1월 달에는 A약, 2월 달에는 B약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겠죠. 비교가 안 되겠죠. 적용할 수 없겠고 치료군과 비교군 중에서 한 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다음에 전체 연구 동안 해당 치료법만 적용한다. 교차 설계가 아니라 얘는 평행 설계, 일반적인 임상시험이고 비교하고자 하는 두 약물 치료 사이에 상호작용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휴약기간,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고 자, 이 사람이 A라는 약을 먹고 B라는 약을 먹을 때 A약 먹고 나서 다음날 B약 바로 먹으면 약의 효능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얘랑 만나서 어떤 상호작용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의 간격을 띄어야 돼요. 요 기간을 휴약기간.
그래서 이 약물이 내 몸에서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휴약기간이라고 해요. 다음에 정답 3번이죠. 7번. 뭐 지문이 길지만 그냥 치명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치명률은 누구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환자 중에서, 현성 질환자 중에서 누구? 사망한 사람. 그러면 쭉 있는데 뭐 2,000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사망자가 3,000명이었고 그 중에서 심장질환자, 지역 인구 중에 심장질환자가 500명인데 문제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치명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심장질환자 500명, 환자 500명 중에서 240명이 사망을 했대요. 그럼 뭐예요? 치명률은 240명 중에서 몇 명이 아니다. 240이 아니라 500명 중에서 240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죠. 그래서 퍼센트로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48%가 정답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정답은 4번. 그다음 8번에 산모의 흡연과 저체중아 출산과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은 환자 대조군 연구니까 이제 산모가 임신 중에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른 저체중아 출생률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환자 대조군 연구니까 이미 출생하고 아기 낳은 다음이겠죠. 그래서 아기 낳은 산모들 중에서 저체중으로 출생된 아기의 산모들과 정상 체중으로 출생된 아기의 산모들을 모아요. 환자군, 대조군이 되는 거죠. 환자군은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 대조군은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과거의 흡연 여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환자 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체중아 출생한 산모를 환자군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과 나이, 임신기간, 합병증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대조군을 짝짓기를 해서 정상 체중아를 출생한 산모를 대조군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인 이 대상자들에게 임신 중에 흡연했어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저체중아를 출산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면요. 죄의식 때문에 내가 아기가 한 2.4kg로 나왔어. 너무 이제 조금밖에 못 자라서 나왔어요. 내 임신 중에 담배를 폈어. 너무 죄책감이 들고 창피하고 너무 이제 무섭고 내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흡연한 산모가 환자군에 있는 흡연한 산모가 자기 흡연 안 했다고 비흡연자라고 다르게 응답을 한 거예요. 가짜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정확해요, 안 해요? 그런 정보에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기억 소실이나 회상 바이어스랑은 조금 다르게 이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르게 결과를 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연관성이 좀 적게 나오겠죠. 실제는 흡연 산모들 중에서 저체중을 출생한 환자군 중에서 흡연하는 산모가 되게 많을 건데 연구 자료에는 좀 적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성이 좀 적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대조군에 있는 정상 아이를 출생했지만 내가 흡연한 산모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죄의식이 없어서 나는 담배 폈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무작위 오류?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교란 바이어스는 여기서는 교란 바이어스는 뭐였어요? 독립변수랑도 흡연과도 관련 있고 저체중 출생과도 관련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선택 바이어스는 연구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건데 여기에서 짝짓기 잘해서 선정했다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산모 흡연과 저체중아 출산 간의 연관성을 측정을 했는데 좀 연관성이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라고 다르게 응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9번 질병 발생 모형 중에서 중심부에 사람이 있고요. 가운데 사람이 있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질병 발생 모형은 수레바퀴 모형이고요. 자, 그 모형의 핵심에는 제일 안에 누가 있어요? 유전이 있죠.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과 유전적 요인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ROC 곡선 우리 여러 번 했던 거죠. 자, ROC 곡선 어떻게 그린다? 자, Y축에는
민감도를 X축에는 1 빼기 특이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Y축에 제시될 수 있는 것은 1번에 있는 민감도, X축은 1 빼기 특이도라고 했고, 자, A, B, C, D 중에서 어떤 검사 방법이 가장 훌륭해요? D가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검사 기준을 잡는다라면은 어디에 이렇게 위에 가장 가까운 요 지점을 검사 그 진단 기준으로 잡으면 가장 적절하겠다. 그래서 좌측 상부 코너를 도는 지점. 정답은 민감도. 11번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은 것, 영아 사망률과 실생아 사망률의 비가 1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울수록 그 지역은 건강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1번 설명에 특별히 문제 없고요. 합계 출산율은 누구 중에서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낳을 수고요. 자, 기대 수명은 만 50세? 만 50세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누구든 간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몇 년을 살지가 기대 수명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 65세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자, 기대 수명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를 예상하는 그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면은 무슨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다. 정답은 1번이죠. 다음 질병 발생 모형 설명 가장 옳은 것. 질병 발생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모든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때요? 생태학적 요인이라는 것은 병인, 숙주, 환경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히 뭔가 이렇게 모든 요인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파악하는 건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한다는 것도 좀 뭔가 맞지 않고 생태학적으로 한정 짓는 것도 굳이 맞지 않아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 생태학적 요인 이렇게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든 요인이 파악되지 않아도 질병 예방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다 파악되지 않아도 질병 예방은 가능하다. 각 요인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분율의 합은 100을 넘을 수도 있다. 이거 어때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여 위험 분류를 할 때 질병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심장 질환의 영향, 기여 분율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위험 요인이 그 심장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만큼은 예를 들어서 흡연이다. 그럼 흡연의 기여 위험 분율이 30%다. 그럼 심장 질환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흡연이 30%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흡연만 미쳐요? 아니죠. 식습관도 미치죠. 뭐도 미치죠. 이거를 기여 위험 분율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거는 100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꼭 이게 딱 얘네가 합쳐져서 딱 100처럼 딱 맞아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각각의 폐암의 기여 위험 분율 32%, 아니 흡연의 기여 폐암으로 더 볼까요? 자, 폐암이라 심장 질환으로 했을 때 심장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떤 코호트 연구를 쭉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미치는 기여 위험 분율이 예를 들어서 뭐 42%다. 그다음에 흡연이 24%다. 또 고콜레스테롤이 뭐 17%다. 또 뭐 흡연했고 또 뭐 있죠? 뭐 다른 거 당뇨병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쭉 나오겠죠. 얘네 다 더하면 딱 100일까요? 아니겠죠. 각각의 영향 요인이 다른데 기여 위험 분율을 합하면 1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꼭 하나의 원인이 영향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미치기 때문에 기여 분율의 합은 100을 넘을 수도 있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원인이 다양한 비감염성이 아니라 감염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모든 질환의 발생에는 필요 원인이 존재한다. 필요 원인은 뭐예요? 필요 원인은 그 질병에 걸리려면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 홍역에 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홍역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감염병들은 필요 요인이 대부분 있는데 만성질환, 자 심장질환에 걸리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이는 절대 안 걸려.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필요 원인이 없는 것도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있으면은 충분히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고요. 다음 13번. 자, 제1종 오류, 2종 오류는 우리 지난 역학 강의에서 마지막 추가 강의로 제가 해드렸던 거고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었죠.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하는데 대립 가설이 참인데 기무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설을 검정할 때 우리가 귀무 가설 또는 영가설 이라는 게 있고 대립 가설 또는 연구가설 이게 있어요. 자, 귀무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원래 가설은 연구자가 세운 가설은 뭐냐면 A가 B의 원인이야. A의 노출이 많을수록 B라는 질병에 걸릴 거라는 나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실제 통계를 돌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대로 귀무가설, 연가설은 A랑 B랑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게 귀무가설이에요. A가 높으면은 B가 증가할 거야. 이게 연구가설이에요. 나의 연구가설은 이거지만 귀무가설, 연가설은 반대로 A랑 B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귀무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연구를 돌렸는데 귀무가설이 맞다. 그러면 얘를 채택해야 돼요. 연가설이 맞으면 얘를 채택해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얘는 기각이 되는 거죠. 요게 맞으면 얘는 틀린 거니까. 반대로 얘가 맞고 얘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연구가설을 귀무가설, 연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이 돼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 자, 1종 오류라고 하면요. 참인 귀무가설. 얘가 원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틀렸겠죠. 그럼 얘가 맞으니까 얘를 채택해야 돼요? 기각해야 돼요? 얘를 채택하고 얘를 기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참인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1종 오류라고 해요. 반대로 2종 오류라고 하면요. 얘가 잠깐만 잘못했다. 네, 맞죠. 맞네.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틀렸어요. 대립가설이 맞았어요. 그러면 틀린 귀무가설은 원래는 기각해야 되고 맞은 대립가설은 채택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를 채택하고 얘를 기각해버렸어요.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맞는 대립가설을 기각해버렸다. 둘 다 오류인 거죠. 반대의 오류. 그럼 여기에서는 어때요? 대립가설이 참인데 그걸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했어야 되는데 얘를 기각하지 않았다는 말을 비껴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참인 대립가설이 맞으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채택하고 얘를 기각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2종 오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14번 민감도 90% 특이도 우리 방금 문제풀이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역 전체 인구를 제시를 안 해놨네요. 그럼 어떻게 풀지? 내가 정하면 되지.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까. 자,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0%인 바이러스성 장염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법,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이 됐대요. 자, 이 검사법은 장염이 의심되는 수화에 적용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진된 비율이 20%래요. 뭐예요? 전체 내가 검사를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검사한 애들 중에서 20%는 우리가 조사한 애들 중에서 20%가 확진된 환자래요. 그러니까 실제 질병에 걸린 애들이 20%래요. 그러면 퍼센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하면 돼요. 계산하기 쉬운 걸로. 그러면 자, 질병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검사 결과에서 양성, 음성이라고 할 때 바이러스 장염으로 확인된 환자 비율이 20%다. 그럼 만약에 100명을 조사를 했다라면은 100명 중에 몇 명이 20%인 20명은 환자였겠네요. 근데 이 검사법의 민감도는 90%래요. 그럼 9, 2, 18, 18명은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을 거고 2명은 음성 판정 받았겠네요. 특이도가 90%래요. 20명이 환자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80명은 환자가 아니겠죠. 자, 이 환자가 아닌 80명 중에서 90%는 음성으로 판정받았대요. 특이도가 90%니까 그러면은 8, 9, 72명은 여기에 나머지 8명은 여기 들어가겠죠. 이랬을 때, 자, 요런 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검사법을 적용했을 때 양성이 나왔을 경우 그 환자가 최종 바이러스 장염으로 확진될 확률,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양성 예측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 환자일 확률이 몇 %냐 이 검사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양성 예측도는 여기가 26, 여기가 74니까 양성 예측도는 어떻게 돼요? 26명 중에서 몇 명? 18명이 환자다. 그러면은 몇 % 나와요? 69.2% 나왔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당황하지 말고 표를 차근차근 그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자, 이거는 우리 강의 중에도 수없이 제가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몇 번씩 강조를 했고 실제 시험 문제에 또 그대로 나왔죠. 영양과 관련된 만성질환 1차 예방에 해당하는 사례, 임신성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 여성들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 하는 거는 2차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점심 식사의 저지방식이 1차, 당뇨 환자 자가관리 3차, 심장질환 선별검사 2차.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하죠. 감염병 3대 원칙 관리의 3대 원칙 어떻게 나눴죠? 3대 원칙 하면은 병원체와 병원소를 관리한다. 그다음에 전파 단계 관리하는 거 있었고 전파 과정. 그다음에 숙주 관리 있었죠.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조류 인플루엔자의 병원소가 되는 닭이나 오리를 살처분한다. 병원소를 제거하는 것 병원체, 병원소 관리에 해당이 됐고 환경위생, 식품위생, 개인위생 같은 위생 관리하는 거는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거였고요. 적절한 영양, 운동을 통해서 건강 상태 유지한다. 숙주에 대한 관리였고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과 격리 전파 과정 차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17번. 요거는 우리 기술직이나 공중보건에서는 하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 보건연구사는 역학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단면 연구와 코호트 연구가 혼합된 형태래요.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를 보기 위해서 대상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단면 연구를 계속한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단면 연구는 원래 어떻게 해요? 단면 연구는 어느 특정 시점에 이 사람들을 쭉 조사해서 질병 유무와 어떤 요인 유무를 조사를 하면 끝인데 그 단면 연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코호트 연구처럼. 그래서 한 집단을 관찰한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계속 관찰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뭐라 그런다? 패널 연구라고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땅콩을 먹었더니 가려움이 생겼대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요. 땅콩을 안 먹었더니 사라졌대요, 증상이. 그래서 얼마 후 땅콩잼을 다시 먹었더니 또 가려운 증상이 있었대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땅콩 섭취와 알레르기 반응 간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정을 할 때 뭘 보고 판정하는 거예요? 실험적 입증이에요. 우리 자체 실험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썼는데 어느 날 여기에 뭐가 빨갛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럼 나 최근에 바꾼 게 뭐지? 이건가? 얘를 안 써봐요. 쑥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좀 지난 다음에 저거 다시 한번 써볼까? 썼는데 또 올라왔어요. 얘 맞구나. 다시는 안 쓰죠. 실험이에요. 그거 다.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걸 끊었다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해봤더니 증상이 또 나타났다가 끊으니까 다시 없어졌다가 이게 다 인위적인 조작이에요. 그래서 실험에 의한 입증이 바로 이런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19번. 그래서 19번이네요. 요거는 우리 그 기술직, 그다음에 보건직 안 배운 거예요. 집단, 지역사회 인구 집단에서의 기여위험 분율인데, 인구 집단 기여위험 분율 구하는 문제고, 자,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을 통해서
고혈압 유무에 따른 신부전 발생을 확인을 해서 코호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랬더니 내가 관찰한 7,000명 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2,000명 발생해 고혈압이었던 사람, 노출 요인이 고혈압이죠. 여기에서는 고혈압인 사람이 2,000명, 고혈압이 아닌 사람이 5,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몇 명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여 위험 분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보건직, 기술직 하시는 분들은 기여 위험 분율까지는 구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구 집단의 기여 위험 분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 집단의 기여 위험 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 집단의 고혈압 유병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25%는 여기에서의 25%랑 다른 거예요. 요거는 내가 조사한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는 그럼 지역사회 전체의 인구 집단의 고혈압 조사한 사람 7,000명 말고 그 외에 그 전체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고 인구 집단의 기여위험 분율은 그러면 그 지역사회 고혈압 유병률이 25%인 그 전체 지역에서의 그 고혈압이 신부전증에 영향을 미치는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인구 집단에서의 기여위험 분율이 얼마냐라고 섞어서 문제 낸 거예요.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요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계산식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또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여위험 분율을 좀 더 쉽게 구하려면 우리가 비교 위험도를 먼저 구하면 이거 뭐야? 비교 위험도를 먼저 구하면 좋겠죠. 비교 위험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그래서 5,000분의 150명 그리고 2,000분의 몇 명이에요? 108명. 이고요. 요거 계산을 쭉 해보면 1.8이 나와요. 비교 위험도. 그래서 둘 다 비교 위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편하고 그러면 기여 위험 분율 AR은 어떻게 구했다? RR분의 RR 빼기 1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 게 기여 위험 분율이었죠. 요거 계산하면은 44.4%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1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라는 걸 해놓고 자 인구 집단의 기여위험 분율 인구 집단의 기여위험 분율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체 인구의 발생률 분의 전체 인구에서의 발생률 빼기 그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발생률. 근데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전체 인구의 발생률을 7,000분의 258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거는 그 지역사회 전체 인구가 아니라 내가 코호트 연구로 조사한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체 인구 집단의 고혈압 유병률을 별도로 제시한 거잖아요. 요거 약간 함정을 넣은 거야. 왜냐면 기존에 인구 집단 기여위험 분율 구할 때 그냥 애초에 전체 인구 집단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체 인구 집단을 제시를 애초에 안 해줬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 인구 발생률을 이걸로 여기 7,000명 중에서 258명으로 하잖아요. 답 안 나와요. 그랬지? 그래서 비슷한 거 찾아갔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자 여러분 봐요. 설마 출제자가 답을 안 넣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하나의 방법을 적용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요렇게 푼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왜 안 되느냐. 전체 인구를 제시를 해주지 않았고 여기에 제시된 7,000명은 코호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됐던 7,000명이에요. 그리고 별도로 전체 인구 집단의 고혈압 유병률을 넣어줬다라는 거는 이걸로 구하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 뭐예요? 지역사회 전체 인구에서의 그 기여위험 분율 구하는 방법은 P 곱하기 RR 빼기 1 분의 P 곱하기 이거 빼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RR 빼기 1 곱하기 100 요거 있었잖아요. 이 P가 뭐예요? 전체 인구 집단의 유병률 또 노출률. 여기에서 노출률은 뭐예요? 고혈압 유병률이 노출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비교 위험도 알고 있고 노출률 25니까 0.25%죠. 요거 알고 있죠. 요걸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25 곱하기 1.8 빼기 1 더하기 1분의 0.25 1.8 빼기 1 곱하기 100 요렇게 구하면 딱 16.7%가 나와요. 요렇게 구해줘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인구 집단 기여위험 분율은 인구 집단 전체에서의 그 노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인구 집단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답니다. 됐고. 됐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다음에 20번 문제. 자, 역학 연구를 위해서 환자 진단 및 치료 결과를 기록한 병원 자료를 이용할 때, 자, 병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연구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다. 어때요? 병원 자료는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지 애초에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내가 필요한 정보는 없을 수가 있겠죠. 부정확할 수도 있겠고, 중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경한 증상과 징후를 가진 환자보다 더 많이 병원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병원 자료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겠죠. 지역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그 지역 발생 환자를 대표한다? 어때요? 어떤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그 지역 전체 인구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병원 방문에 대한 기회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대표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까지 해서,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난이도가 있었다면 19번 문제 정도가. 그래서 어렵게 된 거고, 사실 한 2015년까지만 해도 인구 집단 기여위험 분열 문제 자체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16년도에 문제가 워낙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학을 만점 받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기점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역학 강의가 원래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없다가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강의하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딱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 뭐예요?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뭔가 좀 미안함.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게 평이한 수준이다라는 걸 전제를 두고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점점 추가되고 있긴 해요. 자,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